몇 년 전 나는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서울에서의 삶에 지쳐 잠시나마 고요함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엔 오래된 집들이 몇 채 뿐인 한적한 곳이었다. 이사 온 집은 꽤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마을에서는 그 집을 귀신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당시 난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첫날 밤 기삿짐을 정리한 후 피곤함에 지쳐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어두웠고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히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고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몸이 마비된 것처럼 전혀 꿈쩍할 수가 없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때 어렴풋이 보이는 어떤 형체가 문턱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형체는 키가 크고 마른 실루엣이었으며 얼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형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입을 열어 소리를 치려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고 형체는 천천히 문 밖으로 사라졌다.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난 이웃에게 어젯밤의 일을 물어보았다. 이웃은 침착하게 나를 바라보더니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에서는 오래전에 가족이 모종의 사고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집에 머무는 사람마다 한밤중에 이상한 형체를 보거나 귀신을 느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나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는 날 아침 집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 형체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급히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고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와서야 모든 것이 진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가끔 울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나 차가운 바람이 불 때면 그 집에서의 꿈을 꾸곤 한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집의 비밀은 흘리지 않고 그곳에서의 나는 마치 다른 세계에 머물렀던 것 같은 아득한 느낌에 빠지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의 추천으로 어떤 이상한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클릭했지만 어느새 나는 그 이야기들이 주는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빠져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 눈을 끈 것은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기묘한 경험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익명의 유저로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가 몇 년 전에 살았던 오래된 아파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 아파트는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지만 어쩐지 그 아파트 주변만은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이사한 첫날부터 그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밤이 되면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엘리베이터가 자주 혼자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는 그저 기계적인 오작동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그는 자주 아파트 계단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야. 밤마다 그는 자신의 방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방문을 확인하면 항상 잠겨 있었다. 그는 어느 날 퇴근 후 늦은 밤 아파트에 돌아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계단을 오르던 중 그는 아래층에서 흐릿한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 같았다. 이 시간에 아이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그를 뒤따라오는 것처럼. 겁에 질린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자신의 층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바로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조금 떨리는 손으로 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내다본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확실히 보인 것은 새하얀 얼굴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문 너머에서는 그의 익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마치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즐겁게 놀자고 하는 것처럼 그날 밤 이후 그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결국 무사히 이사를 마쳤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떠난 후 그 아파트는 철거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빈 채로 방치된 아파트는 분명 무언가를 품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를 읽은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컴퓨터를 껐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내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다. 그저 허구라고 믿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는 낡고 오래된 건물 앞을 지날 때면 늘 무언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산장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민수와 그의 베스트 프렌드 지훈 그리고 두 명의 친구인 유진과 소영은 방학 동안 특별한 추억을 쌓고자 산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산장에 머물기로 합니다. 이 산장은 최근에 신규 개장한 곳으로 인터넷에서는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이들은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장은 고풍스러운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주변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후였으므로 이들은 산장 안에서 이번 여행의 계획을 점검하면서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민수의 휴대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후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텅 빈 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깊은 밤 이럴 때일수록 기괴한 상상력이 더욱 자극받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셋째 날 그들은 산장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숲을 탐험하던 도중 그들은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폐가는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였고 구석구석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그들은 이곳이 언젠가 사람들로 북적였을 장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폐가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자 유진은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고 그들은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이 갑자기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다음날 민수와 지우는 용기를 내어 그 폐가를 다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폐가 지하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름 오를 일기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오랜 세월이 지나 글자가 많이 희미해졌지만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산장에 있었던 이상한 경험들과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쫓아오고 있다는 불안감 등이었습니다. 일기를 읽던 중 지우는 갑자기 등 뒤에서 무언가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돌아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산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의 구석에는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소리를 지르며 불을 폈고 다른 친구들이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어두워진 방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친구들은 산장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산장 주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주인을 본 적이 없다고 느꼈고 처음 입실할 때도 문이 열려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짐을 다 싸고 잠든 그들은 또다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번에는 온 산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공포에 질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산장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차에 올라탄 그들은 산장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침 햇살 아래 산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습니다. 몇 주 친구들은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산장이 한때 고립된 종교단체의 소유였으며 그곳에서 집단 실종 및 의문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과 폐가에서 발견한 일기장의 내용을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졌고 다시는 그런 오지로의 여행을 계획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산장 괴담은 모호한 결말을 남기며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여러 가지 공포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나는 흑백 사진의 주인이라는 오래된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클릭하게 되었다. 게시물의 내용은 필력 넘치는 설명과 함께 한 장의 흑백 사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사진 속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과 그곳을 잔잔히 비추는 달빛 아래 서 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소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떨림이 느껴졌다. 마치 사진을 찍는 이를 응시하며 무언가 말을 걸려는 듯했다. 이 게시물을 올린 이는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흑백 사진은 그가 오래전에 폐가로 변해버린 시골 집을 청소하던 중 발견한 것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옛 추억이 담긴 사진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다시 보자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 후 이상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발견한 다음 달 그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생긴 환청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커졌고 더 생생해졌다. 그렇게 이틀, 3일이 지나자 그는 마치 잠을 자는 도중에도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편 그가 경험한 무서운 일들을 이야기했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댓글 작성자는 사진 속 소녀를 마주한 뒤부터 이상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그 흔적이 소녀가 건넸다는 메시지 같다고 주장했다. 그 신비로운 흔적은 다름 아닌 돌려줘. 나는 단 두 글자였다. 그는 이 문구를 처음 집 거실 벽에 낙서처럼 발견한 후 집안 곳곳에서 똑같은 흔적을 보게 됐다고 했다. 심지어 어느 날 아침 이 문구가 자신의 손목에 푸른 펜 자국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끔찍한 공포에 질렸다고 말했다. 당황한 그는 사진을 되돌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고 사진을 발견한 집으로 다시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 옛집에 다다라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순간 문이 저절로 닫히고 창문이 거세게 흔들렸다. 무언가 그를 막으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공포감에 휩싸여 다급히 집을 나왔고 그 즉시 사진을 주변에 있던 작은 강물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를 반기는 것은 돌려달라는 울부짖음이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을 인터넷에 알리게 되었다. 게시글은 그렇게 끝났다. 마지막에는 그가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도 덧붙여 있었다. 이야기를 모두 읽고 나니 나는 방 안에 자신도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조차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아침이 될 때까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내 인터넷을 다시 열고 다른 이야기로 두려움을 잊으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사리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며칠 뒤 책상 위에서 한 장의 낡고 색바랜 흑백 사진을 발견했을 때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사진 속의 소녀가 내 방에 있는 이 사진에서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